멀티 유니트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All-on X의 경우에는 스크류 픽세이션으로 최종 보철물을 고정합니다. 즉 픽스처에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연결하여 리테이닝 스크류로 고정하고 또 다시 보철물을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나사로 고정하는 이중 나사 고정입니다. 물론 S락 임플란트의 경우 픽스처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나사 없이 락킹 테이퍼 고정으로 결합하고 최종 보철물만 나사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결 방법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중 나사 연결 구조는 어버트먼트 스크류 루즈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점이지만 과도한 교합 하중이 가해지면 프로스테시스 스크류 루즈닝이 먼저 발생하여 안전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MUA를 픽처에 락킹 테이프로 고정하고 프로스테시스 스크류로만 보철물을 나사 고정하는 방법은 견고한 어버트먼트 커넥션의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교합 하중이 프로스테시스 스크류에 집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스탁 어버트먼트나 카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로 세멘트 레텐션을 사용하고 MU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크류 픽세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탁 어버트먼트나 카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SCRP 방법을 사용하면은 세멘트 리텐션과 스크류 픽세이션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MUA를 픽스처에 락킹 테이퍼 고정으로 연결하고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로 하악 올온 X 치료를 하고 상악은 풀 덴셔를 하여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 10년 가까이 20년은 안 되고 10몇 년 follow-up이 됐던 케이스 같아요. 이 환자분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follow-up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하이브리드 타입의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를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덴처가 다 마모됩니다. 보시면 이게 10년 이상 저작 과정에서 인공 레진치가 마모된 거예요. 인공치의 마모는 교합 수직 고경의 감소와 하악골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스크류 픽세이션의 All-on X이죠. 예전에 짧은 바이콘 임플란트를 심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만든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임플란트 픽스처에 락킹 테이퍼 고정으로 연결하여 풀리 본리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로 치료를 했습니다. 풀리 보니 앵커드 프로스테시스 개념으로 All-on X를 해준 거예요. 즉 All-on 10으로 전악 재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All-on X의 리테이닝 스크류 구멍이 뚫린 부위의 레진 치아가 계속 깨져나가서 문제입니다. 레진 인공 치아에 리테이닝 스크류 구멍을 뚫어 놓은 거잖아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캡 스크류로 보철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전치는 심미적 이유 때문에 리테이닝 스크류가 라비알 쪽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임플란트 픽스처를 잘 식립하여야 합니다. 전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잘 심어서 나사홀이 링궐 쪽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픽스처의 크레스탈 모듈의 식립 방향이 라비얼 쪽으로 향하면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여야 리테이닝 스크류 방향을 링궐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All-on X 보철 수복을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지르코니아로 보철 수복을 하면 마모도 안 되고 변색도 되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최근에는 구치부 임플란트는 메탈로도 보철 수복을 해요. 즉 지르코니아로 All-on X를 하여도 리테이닝 스크류 홀 부위의 지르코니아 치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치부를 다 메탈로 캐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All-on X에 메탈 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치부는 치아 형태로 제작하여 스크류 홀을 형성하고 나머지 전치부와 소구치 부위는 지르코니아나 포르셀레인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거죠. 그리고 전치부와 소구치 부위는 스크류 홀이 설측으로 형성되어야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레진 베이스의 All-on X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공 치아 교합면에 메탈 캐핑을 하여 스크류 홀 주위의 파절과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크류 구멍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특별하게 스크류 리테이닝 프로스테시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면 시멘트 리테이닝 프로스테시스를 하여야 리테이닝 스크류 구멍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ll-on X 치료를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 All-on X 보철물을 지르코니아 재질로 리메이크 한 거예요. 스크류 고정 대신 시멘트 유지형으로 임플란트 풀 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을 다시 한 거죠. 상악 풀 덴처도
하악 임플란트 풀 마우스 프로스테시스에 맞추어 다시 하여야 합니다. 한쪽만 보철물을 다시 하는 것은 대합하는 교합면을 반영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치료가 됩니다. 즉, 하악 변이와 감소된 교합 수직 고경으로 발생한 교합 붕괴를 새로운 보철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교합 수직 고경과 하악위를 설정하여 임플란트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2대구치 부위 픽스처를 보시면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심은 거예요. 추가로 심은 소구치 부위는 잘 됐는데 제2대구치 부위는 만디블라 너브 인주리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 감각 소실이 한 30에서 20% 정도 있었어요.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환자한테는 설명을 해야죠. 즉 informed consent 개념으로 환자에게 치료 과정과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Mandibular nerve injury 가능성이 50% 이상은 있다고 생각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픽스처를 이용하여 All on X 치료를 하면 실패율이 너무 높아 위험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잔존하고 있는 픽스처에 Fixed Prosthesis를 하고 하악 오른쪽은 Implant Assisted Partial Denture로 치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가능성과 한계를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새로운 All on X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에 한 40에서 50% 정도 센서리 롭스가 발생하였다가 계속해서 follow-up 하니까 30에서 20%까지는 센서리 로스가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환자분이 와서 좀 힘들게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한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피처가 맨디블러 캔너를 침범한 것 같이 보이죠. 이쪽은 또 괜찮아요. 맨디블러 너브 인주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동의해 All on X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All on X를 시멘트 리텐션으로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All on X를 스크류 픽세이션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보철물을 만드는 마테리얼도 중요하죠. 만약 메탈 프레임에 레진 베이스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를 제작한다면 메탈 오클루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보철물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레진 치아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픽스처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연결된 금속 프레임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로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디지털 라보레토리 테크닉을 사용한다면 대부분 지르코니아 재질의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밀드바를 만들고 지르코니아 재질의 보철물을 시멘트로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ll-on X 프로스테시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리테이닝 스크류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바를 제작하고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나 픽스처에 직접 고정한 후 보철 수복물 내에 아이바에 맞는 하우싱을 만들어 Removable Prosthesis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볼 어태치먼트나 아이바를 픽스처에 연결하고 Removable 오버덴처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오버덴처를 지르코니아로 만들어 아이바에 시멘트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물을 아이바에 시멘트로 접착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후 뚫려 있는 리테이닝 스크류 홀을 이용하여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캡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결합할 수 있는 아이바를 제작한 후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물 내부에 아이바 하우징을 형성하고 캡 스크류 관통 홀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픽스처 레벨에서 아이바를 하는 것과 달리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보철 수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에 심미적으로 리테이닝 스크류 홀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아이바와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 내부에 형성한 아이바 하우징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리테이닝 스크류 홀을 통하여 보철물을 스크류 픽스이션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지르코니아로 제작하고 아이바를 티타늄으로 제작하면 프로스테시스의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제작하면 더 가벼운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죠. 결국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그 위에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적 수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지르코니아로 제작하고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와 연결되는 캡 어버트먼트를 시멘트로 접착한 후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는 것과도 같은 개념으로 최종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픽스처 식립 방향이 허용한다면 픽스처 레벨에서도 아이바와 최종 보철물을 시멘트로 접착한 스크류 리테인드 올 온 X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SCRP 개념의 보철 수복 방법은 기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차를 구강 내에서 수정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결국 내구성 있는 소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풀 마우스 보철물을 만들어서 시멘트 리텐션으로 고정을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레진 치아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플리본리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도 임플란트 치료의 롱제비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올 온 X 보철물을 만드는 소재와 연결 방식이 임플란트 치료의 장기적 성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보철 수복 형태 중에 레진 치아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를 많이 했어요. 현재는 디지털 방식으로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풀마우스 임플란트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올 온 X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공률이 매우 좋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환자분이 보철 수복을 다시 해준 몇몇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환자의 경우 예측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병원 가서 팔로우업 받을 일은 없겠고 그러잖아요. 아마 문제없이 올 온 X를 사용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라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올 온 X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의 기능과 심미 그리고 치료 결과의 롱게비티를 생각해 보시고 올 온 X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임플란트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오랫동안 꽤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연치에도 그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부분 무치학이나 완전 무치학의 경우에도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거든요. 완전 무치학의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은 풀덴처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 문제 생기면은 다른 병원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도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연결 방식의 보철 수복을 하고 싶어요? 시멘트 리텐션 방식의 임플란트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스크류 픽세이션으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하시고 싶어요? 이제 나사를 풀면은 보철 수복물 수리가 쉽기 때문에 많은 치과 의사는 스크류 픽세이션 방법을 선호하죠. 그런데 리테이닝 스크류가 라비얼 쪽으로 형성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상악 전치 임플란트 치료에서 많은 경우에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가 쉽게 안 되던데요. 리테이닝 스크류 홀이 라비알 쪽으로 형성되면은 심미적 문제가 발생해요. 하악 전치가 상실되면은 순측 치조골이 먼저 흡수됩니다. 때문에 가용골의 형태에 맞추어 하악 전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면은 자연스럽게 설측 방향으로 향하죠. 하악은 링골 쪽으로 스크류 홀을 형성할 수 있게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는데 상악 전치도 상실되면은 순측 치조골이 먼저 흡수됩니다. 그런데 하악 악골은 순측으로 골량이 많지만은 상악 전치부의 경우 파라탈 쪽으로 악골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상악 전치부의 가용골의 형태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면은 거의 대부분 순측 방향으로 스크류 홀이 형성됩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링구알 쪽으로 좀 어떻게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면은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 실패율이 높겠죠.
뼈에 맞추어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좀 식립하는 거하고 보철물을 기준으로 수술한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스크류 타입 고정을 하려고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락킹 테이퍼 어바트먼트 커넥션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락킹 테이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으로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고정하면 이건 거의 안 풀리거든요. 결국 이제 록킹 테이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좀 더 사용하면은 보철 수복을 체멘트 접착으로 고정해도 스크류 루세닝 없이 장기적인 임플란트 치료 안정성이 좋습니다. 결국 모스테이퍼의 스크류 고정은 계속 풀리니까 스크류 타입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스테이퍼의 스크류 고정은 자주 풀리니까 시멘트 리텐션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했다가 스크류가 풀리면은 대처가 안 돼서 스크류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락킹 테이퍼 고정의 경우 나사가 풀릴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스크류 고정이나 체멘트 부착 방식이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모스테이퍼의 스크류 고정은 리테이닝 스크류가 풀리면은 다시 잠가야 하니까 스크류 리테이닝 프로스테시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스크류 홀을 링귤 쪽에 내야 하잖아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죠. 전치 임플란트 보철물 라비알 쪽에 스크류 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에 대한 말은 하는데 아마 많이 안 해봤거나 안 해보고 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건 날마다 해야 하는 생활과 같은 임플란트 치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달리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올온 X나 다양한 임플란트 보철을 스크류 픽세이션 방법으로 고정하면 필요하면은 풀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싱글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실된 중절치에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어요? 항상 링구알 쪽으로 스크류 홀에 형성되게 심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라비알 본의 플레이트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증가하잖아요. 본의 로스가 발생한 상악 전치부는 라비알 본의 플레이트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본의 로스가 심한 경우에는 라비알 쪽 본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어떻게 심어야 돼요? 잔종골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으면은 픽스처 방향이 대부분 전방으로 향하여 라비얼 플레어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 픽스처가 라비알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질 건데 치과 의사들은 그거를 이제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로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이건 흔히 하는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이기 때문이고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방향이 보철 수복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방향 때문에 링골 쪽으로 스크류 홀 방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커스텀 어버트먼트. 결국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스크류로 픽처에 고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철물을 어버트먼트에 고정시켜야 해요? 보철물은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어떻게 고정하죠? 시멘트 리텐션으로 고정하실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나사로 고정하고 보철물을 시멘트로 접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보철물을 스크류로 고정을 하고 싶어 크레스탈 모듈이 경사된 픽스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철물 설측으로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하여 앵글드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 20에서 25도 정도 앵글드 스크류 채널으로 나사를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가는 임플란트 픽스처 각도는 체멘트 접착 방식으로 보철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T-베이스 오픈 타입에서 보철물에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하여 앵글드 스크류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SCRP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입니다.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라비알 쪽에 스크루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심미적인 보철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스크류 픽세이션으로 픽처에 고정하고 보철물을 시멘트로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접착한 것이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스크류 픽세이션에서 나사가 풀릴 가능성이 높죠. 보철물 내부에서 나사가 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보철물을 제거하고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다시 조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버트먼트 모빌리티가 심해지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다 녹아요. 그 다음에 뒤처리가 잘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스크류 루즈닝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환자를 1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해준대요.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전치 보철물을 체멘트로 고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할 수 없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저에게는 락킹 테이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임플란트 치료에 중요합니다. 로킹 테이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안 풀릴 수 있는 어버트먼트 커넥션은 락킹 테이퍼 커넥션 외에는 없어요.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은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속 뒤처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사는 풀려서 오지. 뭐 체멘트로 보철물을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접착을 하면은 보철물을 뜯어낼 수밖에 없지. 다시 리테이닝 스크류를 조일 수도 없지. 또 리타이닝 스크류를 조여도 또 풀리겠죠. 리테이닝 스크류가 풀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혹은 방치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많이 녹아서 뒷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스크류 앤 시멘트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라는 방법이 생겨나지만은 전치부 임플란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구치 임플란트 보철에서는 SCRP 방식의 보철 수복을 하여 주기적으로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해주거나 보철물을 템포라리 세멘테이션을 하여 필요하면 보철물을 떼어내고 커스텀 아바트멘트나 스탁 아바트멘트를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환자는 그 치과를 떠나겠죠. 근데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환자가 떠나지도 못해요. 어디 가도 이런 문제를 가진 환자를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치료했던 치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철물을 만드는 재질과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했던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철 수복 전체를 고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정식 임플란트 수복에 또 리무버블 덴처를 해서 임플란트 치료 위험성을 줄일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서포트드 리무에블 파셜 덴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악은 풀 덴처를 하고 하악은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는 만디블라 너브 인주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만디블라 너브 인주리가 발생하면은 환자하고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하면은 치과 의사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렇죠. 많은 배상비로 합의해야 하고, 그리고 링굴 너브가 손상되면은 더 많은 배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경 손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손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환자에 동의해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문제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과 수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래도 몇 번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 가능성에 동의를 하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고, 동의를 안 하면은 리무버블 덴처를 하자고 하죠. 전치부 쪽은 대부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니까 고정성 보철 치료를 합니다. 제일 소구치까지는 임플란트 피처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치부는 픽스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고
구치부는 리무버블 파셜 덴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디블라 너브 인절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환자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정형외과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자를 수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싶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친한 정형외과 의사가 하나 있어요.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치과는 좋겠다고. 일단 입을 다물면은 문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가 빠져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환자를 살려주려고 다리를 잘라 주었는데 환자가 맨날 와서 저 의사가 내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고 아예 욕을 한대요. 그 당시에는 다리를 잘라서 환자를 살린 거잖아요. 환자 목숨을 구한 거죠. 그런데 환자가 올 때마다 그렇게 욕하고 간대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치과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치과 치료는 하기도 어렵죠. 너희들은 한 밖에서 이렇게 자르고 끼우고 조이고 받고 이러니까 좀 힘은 더 많이 들겠지만은 치료하기에는 치과보다 편하지 않냐. 치과는 보이지도 않는 입 안에서 그걸 다 해야 하는데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치과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환자한테 맨디블러 이제 너브 인저리에 대하여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센서리 너브 인저리가 돼도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괜찮지는 않지만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환자가 있는데 하악에 픽스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했어요. 상악은 리무버블 풀 덴처고 근데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가 망가져서 빼게 됐죠. 임플란트 치료를 한 지 한 15년 됐으니까 환자는 지금 문제 발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추가 치료에 동의하는데 만디블라 너브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봐요. 만디블라 너브 인주리가 돼도 괜찮다면은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그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남아있는 픽스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스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를 합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치료 방향의 결정은 내 문제가 아니고 환자의 문제잖아요.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환자의 문제인데. 그래서 픽스드 혹은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 어느 쪽도 저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환자가 선택한 대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온 X만 막 고집하다 보면은 의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임플란트 피처를 적게 심고 무리하게 캔틸레버 프로스테시스를 해서 보철 수복을 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치부까지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달려들어서 맨디블라 너브 인저리가 된다든지 만디블라 너브 인주리 환자가 꽤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보자는 거죠. 환자한테 이제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설명하고 환자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픽스드 프로스테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무버블 프로스테스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치료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